이 세계로 전이된 후 그는 수십 년을 보내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는 태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릴 준비가 되었을 때 두 명의 수행자가 갑자기 궁궐 위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들 아래의 필사자들을 무시하고 메다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충격파는 신의 형벌처럼 쏟아져 왕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수십 명의 아내, 첩, 자녀들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파는 흥분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가 된 첫날부터 리파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불멸의 영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수만 명의 철기병을 얼음으로 뒤덮인 북해와 광활한 남해, 극동의 공허한 심연과 극서의 끝없는 산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사실상 위대한 시엔 전체를 수색했지만 불멸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눈으로 수행자들을 본 리파는 재빨리 손을 들어 수인을 맺고 자신의 소중한 유물인 윤회를 소환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뮬레이션된 환상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변형시켜 미리 정해진 앵커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레판의 이 세계에서의 두 번째 삶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삶에서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는 상인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평범한 부자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야 그는 윤회라고 알려진 유물을 깨웠습니다. 이 유물로 리파는 이번 생에서 빠르게 부상하여 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신장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리판의 믿음직한 경비대대가 도시를 점령한 후 그들은 재건을 가속화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캠프에 머물면서 두 수행자의 행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재건된 수도는 천천히 삶의 흔적을 되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보낸 스파이들은 여전히 두 수행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윤회를 활성화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몇 가지 옵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번 생에서 아이템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수행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프펜과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충전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옵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읽은 후 그는 다시 네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윤회의 환상으로의 화신 능력은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리판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유물은 충전을 소모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막을 활성화합니다. 이번 생에서 그의 목표는 두 수행자로부터 수행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삶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황실 시험에서 리페는 이전 생보다 훨씬 더 잘 써서 모든 라운드의 챔피언이 되어 전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윈 카운티에서 복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리펜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큰 명성과 카운티의 모든 관리의 기질에 대한 그의 완전한 이해 때문에 그는 빠르게 윈 카운티를 통제하에 두고 자신의 신뢰하는 추종자들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파는 랑야 왕의 대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신뢰하는 조력자로 키웠습니다. 안팎으로 협력하여 그들은 랑야 왕을 제거하고 리펜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랑게아 왕실 거주지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 후 랑게아 왕과 학술원 손녀 사이의 결혼식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그날 밤 리파는 신부방에 침입하여 공주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해에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년 후 황제는 마침내 중병에 걸렸습니다. 승계에 대한 황실 칙령을 받은 후 리파는 자신의 신뢰하는 조력자들과 함께 수도로 달려갔습니다. 리판의 꼭두각시인 랑야 왕이 왕좌에 오른 후 리파는 법정 전체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학술원 손녀의 비밀 협력으로 그는 재빨리 정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좌에 오르는 것을 도운 후 리파는 자신에게 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다시 최고의 권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스파이는 마침내 그들이 불멸의 영역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대륙 극동 끝에 있는 공허한 심연 위의 안개가 15년마다 반나절 동안 흩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안 그들은 그 안에 숨겨진 많은 웅장한 건물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번성하는 불빛과 연기를 판단해보면 그 도시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이국적인 짐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프펜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스파이는 모든 종류의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내리려고 시도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돌풍에 의해 찢겨 나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프펜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여전히 그 두 수행자가 다시 왕도 위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10년 이상이 흘러 시간이 이전 생에서 수행자들을 본 날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왕도 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은 갑자기 도시 안에서 빠르게 쏘아 올린 많은 덩어리의 철을 발견했습니다. 케이치 홍이라는 덩치 큰 남자는 서둘러 방패를 활성화하여 그것들을 막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철 덩어리가 모두 땅에 있는 필사자들이 들고 있는 철관에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치 홍은 각 금속 알갱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검사하며 그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필사자들로부터 한 움큼을 잡아 검사하기 위해 필사자의 예술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도가 깨진 땅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 필사자들이 감히 그와 같은 수행자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손을 흔들어 불타는 용 그림자를 땅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순간 불의 용은 세상이 끝나는 악마처럼 왕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왕도는 다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땅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단 하나의 필사자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우슈안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아까 숨겨진 무기가 필사자의 피에 젖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코옹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필사자의 피에는 최악의 경우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필사자 불멸 미아스마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그들이 매복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도망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리프펜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도망친다면 내일까지 코어 형성 기술을 얻었다는 소식이 수행세계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데이오 선즈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 기술을 획득한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소식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동안 망설이는 동안 수십 개의 더 많은 대포알이 땅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부식되어 공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포탄은 그들 주위에서 폭발했고 각각은 필사자의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소. 주변 군사들이 외쳤소. 선사님들 부디 저항하지 마십시오. 대사부님께서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라고 하셨소. 도선택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할 때 그에게 날아오는 반지를 발견했소. 돌아보니 죽어가는 고흥에게서 온 것이었소. 고흥은 그에게 자신의 저장 반지를 가져가 탈출하라고 재촉했소. 그 말을 끝으로 고흥은 숨을 거두었소. 이범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소. 그는 필멸의 선기 미아즘이 수련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소. 도선택은 다른 수련자가 미아즘을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필멸자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소. 그와 그의 형제가 그런 비열한 방법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소. 그는 천지기둥을 자신의 도의 기반으로 삼아 남은 생명력을 불태워 검이 내려오게 했소. 다음 순간 폭이 100m나 되는 거대한 검이 하늘에서 떨어졌소. 거대한 검이 왕도를 치려하자 이범은 급히 자신의 아티팩트를 다시 작동시켜 그 삶을 끝내고 원래의 앵커 포인트로 돌아갔소. 이번에는 두 수련자 중 한 명을 먼저 설득할 계획이었소. 그래서 이 새로운 삶에서 이범은 조정을 장악한 후 직접 허공의 심연 위에 도착했소. 그의 계산에 따르면 오늘은 정확히 15년마다 안개가 흩어지는 날이었소. 그러나 그가 망원경을 들어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때 식은땀이 즉시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소. 웅장한 건물은 없었소. 아래의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소. 그리고 거대한 돌벽에는 4개의 핏빛 글자가 있었소. 불멸의 길은 죽었다. 이것은 이범을 당황하게 만들었소. 여기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고 전체 수련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는 두 수련자가 왕도 위에 다시 나타나는 날까지 수십 년을 더 기다렸소. 이번에 이범은 고흥에게 사격을 가하고 외쳤소. 고흥, 필멸의 스승 도선택의 명령을 받아 당신을 기다렸소. 고흥은 총알을 막았고 그 총알이 필멸의 선기 미아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소. 그는 즉시 옆에 있는 도선택을 비난하며 비열하다고 불렀소. 그러나 도선택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했소. 그는 왜 필멸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흥을 공격하고 왜 그들이 필멸의 선기 미아즘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소. 그는 서둘러 이 필멸자들이
그의 지휘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범은 다시 외쳤소. 선사 도선택이여, 어떻게 부인할 수 있소? 핵심 형성 기술을 장악하면 내 백성을 이 버려진 곳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을 위해 수많은 적을 도발했소. 만약 당신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 온 가문이 매장도 없이 멸망할 것이오. 이 말은 흔들리던 고흥을 완전히 확신하게 만들었소. 도선택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오. 결국 아무도 그 기술에 대해 알지 못했소. 도 슈바르제네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필멸의 기술을 사용하여 목소리의 근원을 찾았소. 그는 곧 그것을 찾아내고 땅을 향해 곧장 쏘아 올렸소. 착륙하자마자 그는 목소리가 검은 상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소. 그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아티팩트인지 궁금해했소. 그 소유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중했소. 주저없이 그는 필멸의 기술로 스피커를 날려버렸소. 바로 그때 고흥이 추격하며 도착하여 외쳤소. 도선택, 우리는 100년 동안 서로를 알아왔는데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들고 화염용의 분노 기술을 발휘했소. 화염 기둥이 도 슈반지에게 쏘아졌소. 도 슈반지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를 거부했소. 그는 자신의 긴 검을 소환했소. 검이 화염 기둥과 격렬하게 충돌했소. 이범이 다시 외쳤소. 도선택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이 강하오. 그가 이기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 필멸의 스승 고흥을 잡으시오. 이 말을 듣고 고흥은 기뻐했소.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최후를 맞이할 것이오. 도선택, 한때 그렇게 자랑스럽고 위로웠던 당신조차 배신에 빠졌소. 극도로 잘못되었소. 도선택은 다시 포효했소. 바보,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오. 그러나 고흥은 듣기를 거부했소. 그는 수인을 맺고 새롭게 깨달은 기술인 용의 감옥을 발휘했소. 그가 말하자 불타는 우리장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선택을 가두었소. 도선택은 재빨리 반대 수인을 맺고 우리를 부수었소. 큰 굉음과 함께 그는 자신의 긴 검을 들고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궁극 기술을 발동하여 다시 한번 거대한 검을 소환했소. 고흥은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었소.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힘을 그 기술에 맞서 시험해보고 싶어 했소. 두 궁극 기술이 충돌하려 하자 이범은 그의 부하들에게 도선택에게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소. 총알은 그를 필멸의 선기 미아즘으로 둘러싸며 터졌소. 그의 영적 힘은 즉시 붕괴되었고 고흥의 용의 감옥에 정통으로 맞았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불타는 가지가 갈라져 도선택을 갈기갈기 찢었소. 하늘에 있는 거대한 검은 조각조각 부서졌소. 고흥이 착륙하자 이범은 서둘러 그를 맞이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소. 고흥은 돌아서서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범의 지시였는지 물었고 한낱 필멸자가 감히 수련자 간의 전투에 개입하느냐고 말했소. 이범은 단지 생존의 기회를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소. 고흥은 누그러져서 말했소. 이 세상에서 누가 그 희박한 기회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겠소? 그러자 이범은 도선택이 성공하면 그들의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소. 고흥은 한숨을 쉬며 도선택은 100년 동안 항상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소. 하지만 누가 그가 실제로 아무런 원칙도 없고 심지어 필멸자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소. 절대 불멸의 진영은 극도로 위험하오. 심지어 그들조차 떠나는데 어려움을 겪었소. 그런데 어떻게 필멸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소? 이 말을 듣고 이범의 심장이 맹렬하게 떨렸다. 잠시 진정한 후 그는 여기가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고흥을 지하방으로 데려가 불멸의 스승이 정말로 필멸자는 이 봉인된 불멸의 땅에서 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했는지 물었다. 고흥은 자신이 그저 필멸자인 이범을 속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금단 수련자는 필멸자를 절대 불멸의 포메이션을 통해 호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범은 실망하며 물었다. 필멸자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날 희망이 없는가? 고흥은 불멸의 봉인된 땅을 떠나려면 절대 불멸의 포메이션을 돌파해야 하는데 필멸의 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범이 어쨌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 여기서 작은 지방 황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운명이다. 그러자 이범은 만약 누군가가 고흥과 같은 기초 확립 영역으로 수련할 수 있다면 떠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고흥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수련할 수 없다. 그리고 필멸자들은 악취로 뒤덮여 있다. 어떻게 불멸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범에게 포기하라고 충고했다.
불멸자가 수련하려면 먼저 바깥 세상으로 가서 몸을 재건하고 악취를 씻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멸로 가는 길이 눈앞에 있어도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이 말을 듣고 이범은 절망에 빠져 온몸을 떨었다.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범은 일어서서 걸어나갔다. 이범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2.5m 두께의 돌문이 빠르게 닫혔다. 곧이어 불멸의 필멸의 악취가 코온을 둘러싼 벽에서 뿜어져 나왔다. 곧 그의 비명만이 돌문 뒤에서 울려 퍼졌다. 불멸자와 필멸자는 공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범이 그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범은 코온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은 불멸에 봉인된 땅이며 모든 것은 수천 년 전 고대 수련 세계에서 일어난 큰 재앙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수련자들은 필멸의 역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한 수련자가 걸려 끔찍하게 강해지고 수련자들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그 역병은 수련자들이 의존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따라 수련 세계 전체로 퍼졌다. 걸린 사람들은 수련이 퇴보하고 영역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수련을 잃고 죽기 전에 필멸자와 다를 바 없어졌다. 절망에 빠진 수련자들은 한동안 필멸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대량 학살을 자행했지만 결국 중단되었다. 필멸자들이 죽어도 역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약 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따라 더욱 맹렬하게 퍼져 더 많은 수련자들이 죽게 되었다. 하지만 수련자들은 결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 중 한 무리는 역병에 저항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파벌은 악명 높은 대규모 이주를 제안했다. 모든 필멸자들을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외부 세계나 부서진 포켓 영역으로 몰아내고 영원히 포메이션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처음에 수련 세계에는 필멸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모든 수련자의 자녀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필멸자들이 다시 태어났다. 이 후손들은 몸에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야 수련할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이 악취는 불멸자와 필멸자를 구분하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불멸의 필멸의 악취라고 불렀다. 고안의 자백을 읽은 후 이범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얼마나 많은 불멸에 봉인된 땅이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자 하는 수련자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 중 2명을 만난 것은 이미 기적이었다. 필멸자로서 이범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가 끊임없이 환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그의 자연 수명의 범위 내에서 반복될 뿐이었다. 올해 이범은 이미 70세였고 그의 생물학적 한계는 86세였다. 남은 16년 안에 다른 수련자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지만 그는 같은 필멸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했다. 그는 서둘러 감옥으로 가서 고흥에게 그 필멸자들이 어떻게 처음 불멸에 봉인된 땅에 도착했는지 물었다.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고흥은 되물었다. 설령 당신이 나간다 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수련하고 싶으십니까? 이범은 고흥이 모든 수련을 잃었으니 수련 세계로 돌아가면 여전히 수련할 수 있느냐고 답했다. 그러고는 고흥이 불멸의 영역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면 함께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흥은 그를 속이려 하지 말라며 사기꾼이라고 저주했다. 이범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이라고 말했다. 고흥은 정말 그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고흥은 옛날에 그들이 비행보트나 비행셔틀 같은 일종의 비행 유물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고대에는 수련 세계에 수많은 수련자와 번성하는 종파가 있었고 그러한 운송 유물은 매우 흔했다. 슬프게도 천지의 큰 변화 이후 수련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혼자 행동했기 때문에 비행보트와 비행셔틀은 희귀해졌다. 이범은 이 큰 변화가 역병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고흥은 불멸의 필멸의 악취는 이상하지만 수련자들의 기반을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큰 재앙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널리 퍼졌을 뿐이다. 그의 말은 이범에게 다우 선씨와 싸우면서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금단으로 가는 길에서 그것은 그가 아니면 나다. 금단을 형성하는 방법은 많았지만 기초 확립에 갇힌 수련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범은 그 재앙이 불멸의 기술을 더 이상 함께 수련할 수 없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고흥은 그렇다고 말했다. 고대에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큰 종파들이 제자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였다. 수련자들은 스승의 지도를 받았고 막힐 때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같은 기술을 수련하는 동료 제자들은 활발한 수련 세계를 만들면서 스파링하고 통찰력을 교환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수련자들은 수련 효율이 떨어지고 수련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수련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기술을 수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모두의 효율이 낮아졌다. 수많은 수련자들이 자신의 수련이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명이 다가오면서 마음속의 사리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스승, 제자, 동료 종파 구성원 모두 하룻밤 사이에 죽을 운명의 적이 되었고 전체 수련 세계를 휩쓴 재앙이 시작되었다. 같은 기술을 수련하는 한 그것은 조상의 길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한쪽은 죽어야 했다. 몰래 수련하기 위해 깊은 산 속에 숨어도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 같은 기술을 수련하는 수련자들은 서로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이범은 수련자들이 지금 어떻게 수련하고 있으며 현재 수련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다. 고흥은 요즘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만선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공원 점수를 기술과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련자들의 연합이다. 공원 점수는 할당된 임무를 완료하거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5명의 최고 전문가가 설립한 오로원로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했고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단독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협의회를 섬기는 대가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파는 기술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고 물었습니다. 고흥은 그 기술 대부분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세력들이 재편집한 후에도 재배자를 기련의 정점까지만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도의 기반을 쌓으려면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초 확립 이상의 기술, 특히 금단 영역으로 이어지는 기술은 거의 신화적이었습니다. 리파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술을 바꿔야 한다면 각 돌파구마다 새로운 기술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고흥은 모든 재배자는 최고 원시 경전의 단편을 재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비법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목적은 재배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로 재배 수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배를 흩뜨리고 새로운 기술로 전환한 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듣고 리파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흥은 한숨을 쉬며 그러한 경전이 있어도 진정한 기술은 거의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선택이 죽기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고흥이 훔친 기술이 단순한 핵 형성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영혼 영역을 직접 가리키는 진정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판의 심장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고흥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불멸에 봉인된 땅에서 온 일부 필멸자들이 비밀리에 재배 세계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판은 그런 소문이 있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흥은 무덤 가장자리에 있는 노인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리파는 고흥이 재배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도선택에서 그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흥은 흥분하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고흥의 도움으로 리파는 흩어진 고대 글에서 이대한 천년시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역사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과거의 흔적을 밝히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고대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관리들이 매일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는 모든 반대를 강제로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흘렀고 그의 수명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그는 보관 반지 안에 아이템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흥에서 얻은 갓 태어난 영혼 수준의 재배 기술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필멸자로서 그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한 것처럼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에는 도선택의 긴검도 들어있었습니다. 고흥에 따르면 재배자가 사망한 후 기초 관련 유물은 행운의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스템 프롬프트가 갑자기 나타나 르판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패널에는 칼을 충전할지 묻는 옵션이 표시되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얘를 선택했습니다. 윤의 피드백에 따르면 앵커 충전이 100%에 도달하면 두 번째 앵커 포인트가 잠금 해제되어 모든 앵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그는 아이템을 검색하고 보물 윤회를 활성화했습니다.
이전 주기와 마찬가지로 4가지 옵션이 그 앞에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현재 시뮬레이션에서 항목 하나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보물이 표시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갓 태어난 영혼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하자마자 개인 패널에 바운드 아이템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해당 기술은 윤회 시스템 내에서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전생에서 재배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리판의 대규모 고대 무덤 발굴은 법정에 대한 그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반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시작했다면 세상 전체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미묘한 조작으로 많은 사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앵커 5년차의 고풍스러운 학교가 갑자기 명성을 얻어 고대 두루마리를 수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광채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앵커 6년차의 황제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학교는 청중에게 약을 제시했습니다. 황제가 그것을 복용한 후 며칠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앵커 11년차의 강효현은 주요 무덤 강도 사건을 해결하여 1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리판 현감은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여 긴급 800마일 기념비를 신강으로 보내 황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칙령이 도착했습니다. 사형은 없고 수도에서만 노예로 살았습니다. 앵커 15년차의 황제는 불치병에 걸려 불멸의 약을 구했습니다. 그는 10만 명이 넘는 군인을 동원하여 고대 무덤을 수색했습니다. 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스럽게 죽었고 전국적인 무덤 찾기 열풍이 심화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황제는 왕위를 낭야의 왕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판은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통제했습니다. 앵커 23년차에 수많은 무덤이 발굴되면서 사라진 역사가 점차 복원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추적할 수 있는 왕조는 기라고 불렸습니다. 리판은 큰 현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기 왕조의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후작이 될 것입니다. 앵커 25년차에 기의 첫 번째 황제인 이성기의 무덤이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리판은 즉시 통로를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주 통로는 수백 미터 뻗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한 생생한 벽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요 방에 도착하자 그들은 높이 40에서 50m, 폭수 킬로미터의 광대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천장은 수많은 빛나는 진주가 박혀있는 별을 모방했고 구름바다 한가운데 산봉우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이 구름바다는 이상하게도 수천 년 동안 결코 표류하거나 흩어지지 않고 방 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가 산봉우리를 연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정상에 도달하자 그들은 단순한 초가집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짚은 금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리판은 부하들에게 먼저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는 들어갔습니다. 내부의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태음종의 외부 제자 이성기라고 새겨진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음이라는 종파에 가입했지만 죽을 때까지 외부 제자로 남아 불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결국 재배자들에 의해 이곳으로 추방된 것 같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는 그의 종파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비석에는 황제의 칭호가 아니라 태음종의 외부 제자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성기는 태음 재배자들에 의해 이 영역의 대규모 이주를 감독하도록 이임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판은 계속해서 주 무덤방을 수색했고 비행선이나 비슷한 유물을 찾지 못하자 궁궐로 돌아갔다. 며칠 후 비행선에 대한 기록이 무덤 목록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하지만 무덤은 이미 도굴당했고 손상 정도를 보아하니 도굴은 1000년 전에 일어난 것 같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파는 분노하여 탁자를 내리치고 엎었다. 그는 희망을 보여줬다가 바로 짓밟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를 터뜨린 후 그는 칙령을 내렸다. 필멸의 상태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자는 누구든 만호의 자기를 내릴 것이다. 앙커 35년에 마침내 소식이 도착했다. 불멸자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정찰병들은 며칠 전 한 무리가 눈에 띄지 않는 무덤을 파던 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힘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리파는 즉시 그들에게 불멸의 필멸의 도끼를 가져와 무덤을 열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휘 아래 그들은 장벽에 신선한 피를 흩뿌렸다. 파괴 불가능해 보였던 방패는 피가 닿자마자 재로 변했다. 그들이 들어간 직후 누군가가 비행선과 유사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리파는 지체 없이 달려갔다. 그 물건을 보며 그는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이게 비행선이라고? 내 신발보다 작잖아.
하지만 무덤벽에 새겨진 주인의 유언을 통해 그는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무덤 주인의 이름은 센홍이었고 기초 확립 수련자였다. 3000년 전 적들에게 쫓기던 그는 갈 곳이 없어 불멸에 봉인된 땅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불멸에 봉인된 땅에는 영적인 기운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영석만으로 그는 곧 그것들을 다 써버렸다. 영석이 없어 기운을 보충하지 못하자 그의 수련은 급격히 쇠퇴했다. 그는 1000년 전에 이곳으로 추방된 필멸자들이 비행선을 몇 대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싱지의 무덤을 찾기 전까지 모든 곳을 수색했다. 무덤에는 실제로 비행선이 있었지만 석판 안에 새겨진 동력핵 형성은 이미 파괴되었고 신홍은 유물 제작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홍은 마침내 불멸에 봉인된 땅을 떠나는 것을 포기했다. 리파는 다시 한번 석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스템은 이것은 세상에 기이한 것이다. 걸음 멈춤 조각 석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손을 얹자 재무부 화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불멸의 필멸의 도끼에 부식되어 평범한 돌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첸홍이 남긴 나머지 물건들을 집어들었다. 그중 하나는 소진 기한술이라는 기훈련 기술이었는데 현재 수련자가 1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운수기록이라는 기초 단계 기술이었는데 역시 수련자가 1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전히 이 기술들을 수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후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3000년이 넘게 흘렀다. 금단 수련자라도 오랫동안 먼지로 변했을 것이다. 갑자기 그는 이 기술에 원래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대재앙 이후 많은 기술들이 만명과 오 장로회에 의해 다시 쓰여졌다. 당연히 그들의 가장 초기 버전이 존재해야 한다. 주요 세력들은 누군가가 그것들을 교환할 때마다 수련되지 않은 기술들을 다시 공개할 것이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두 기술이 얼마나 많은 주인을 거쳐갔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그가 꿈에 그리던 비행선이었다. 손상되었지만 상관없었다. 첸홍도 고칠 수 없었고 리판도 고칠 수 없었지만 미래에는 누군가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홍과 다오슈안제가 수도 위로 도착하는 날까지 15년을 더 기다렸다. 이번에는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왜 그들이 단지 금단 기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지 질문하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오만하다고 불렀다. 두려워하지 않고 르파는 그들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하자고 손짓했다. 그의 의도가 궁금해진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그와 함께 앉았다. 르파는 그의 조상이 죽기 전에 예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2명의 불멸자가 공허의 심연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일족이 이 땅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천 년 동안 그의 일족은 그것을 의심했지만 오늘 마침내 확인되었다. 코옹이 물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리파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다오 슈안제가 물었다. 이 땅을 탈출할 기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리파는 표정이 굳어지며 반박했다.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코옹이 대답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불멸의 영역을 떠돌아다녔지만 1000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점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리파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타이 곤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코옹은 즉시 흥분하며 반응했다. 점술 예술로 유명한 고대 종파일 수도 있겠군요. 그 반응을 보고 리파는 마침내 숨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태음 종파의 제자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조상님은 태음 종파에 가입했지만 수련을 싫어하고 점술에만 집착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필멸자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주해야 했을 때 아치라피닝 초보자의 수련만으로는 조상이 거부했더라도 강요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족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원하여 필멸자들의 이주를 감독하고 그 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오 슈안지가 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저와 제 형님을 멈춰 세우셨습니까? 리판이 대답했다. 첫째, 당신 두 분이 우리 민족이 이 땅을 떠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들이 단 하나의 기초 확립 기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다오 슈안제가 말했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바깥 세계에서는 기술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를 위해 죽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리판이 말했다. 제 조상님은 죽기 전에 금단 단계 기술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코옹은 즉시 흥분하여 다오 슈안지에게 말했다. 잘 됐네요. 그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겠네요.
다오 슈안지는 리판에게 그들에게서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물었다. 리판이 말했다. 제 조상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일족이 태음 종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술뿐만 아니라 손상된 유물인 태음선도 남기셨습니다. 그는 또한 태음 점술 예술을 사용하여 언젠가 2명의 수련자가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 명은 검에 능숙하고 다른 한 명은 제작을 좋아하며 태음선을 수리하고 우리가 이 봉인된 땅을 탈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두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더욱 믿으며 점술의 심오함에 감탄했다. 그러자 리판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도우스와 시가 코옹도 따라오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채고 차갑게 물었다. 너는 이미 기초 확립 기술을 얻었잖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코옹의 심장이 떨렸다. 그는 재빨리 물러서며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것을 본 리판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리판이 다오 슈안지를 비밀방으로 데려갔을 때 후자는 입구에서 멈췄다. 그는 안에서 치명적인 불멸의 필멸의 도끼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리판은 말했다. 우리 필멸자들은 어떻게든 우리 조상의 보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방에서 기술을 꺼냈는데 바로 이전 주기에서 코옹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다오 슈안지는 그것이 갓 태어난 영혼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온몸이 저절로 떨렸다. 그의 반응에서 리판은 코옹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리판은 설명했다. 코옹이 일찍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악의적인 생각을 품을까 봐 기초 확립 기술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오 슈안지는 손을 모으고 그에게 감사하며 코옹이 반드시 태음선을 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리판은 웃으며 대답했다. 배가 정말로 수리될 수 있다면 나는 두 손으로 이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홀로 돌아왔을 때 다오 슈안지는 코옹에게 리판이 정말로 기초 확립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옹은 즉시 말했다. 그럼 그냥 뺏으면 되지. 필멸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타오 슈안지가 대답했다. 그는 태음 종파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아까 그 끔찍한 점술 기술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코옹에게 태음선을 수리하는 것이 전부라고 조언했다. 사실 타오 슈안지는 리판이 그것이 갓 태어난 영혼 기술이라는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워했다. 배는 작아 보였지만 코옹과 다오 슈안제는 복원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리판에게 건네준 후 코옹은 말했다. 핵심 배열, 크기 이동 배열, 은폐 배열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재료가 없으면 방어 및 공격 배열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복원되었습니다. 절대 불멸의 형성은 통과할 수 있지만 다른 수행자와 싸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태음선을 들고 리판은 흥분하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불멸의 영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조상의 토큰이 나를 태음 종파로 안내할 것입니다. 코옹은 설명했다. 태음선에는 영적인 에너지로 구동되고 신성한 감각으로 제어되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형태는 길이가 10m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100m에 달합니다. 가장 큰 것은 1000m가 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석이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두 번째 형태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지만 배를 제어하려면 최소 7층의 응원 정제 신성한 감각이 필요했고 르펜이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 자랑스럽게 물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리판은 손으로 봉인을 만들고 순식간에 배를 100m로 확장했다. 코옹은 놀랐다.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필멸자가 태음선을 그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다니. 리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작은 속임수일 뿐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오 슈안지에게 신기술을 회수하러 그를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며칠 후 두 수행자는 영석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련 세태를 두려워하여 떠날 준비를 했다. 코옹은 말했다. 탈출에 성공하면 총기한 산맥의 링텐시에서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는 리판에게 두루마리, 즉 절대 불멸의 형성의 출구 지도를 건네주었다. 몇 마디의 정중한 말을 나눈 후 두 사람은 빗줄기로 변해 사라졌다. 비행 중 코옹은 말했다. 이 패는 날카롭지만 수명이 거의 다했습니다. 돌아오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오 슈안지가 대답했다. 장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당신과 나는 그 한 조각의 생명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코옹은 물었다. 어떤 기술을 얻었습니까? 타오 슈안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는 골든코어로 돌파한 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절대 불멸의 형성 2에 도착했다. 타오 슈안지는 말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갈 용기가 있습니까? 코옹은 웃었다. 왜 안 되겠어. 그는 봉인을 만들고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떠난 직후 리파는 태음선을 조종하며 도착했다. 71세의 리파는 다음 안개가 거칠 때까지 14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막을 것이 남지 않자 그는 그날 절대 불멸의 형성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그 생각으로 그는 넥타이 인배를 가속화하고 아래로 뛰어들었다. 허공시면 아래에는 짙은 흰 안개가 모든 것을 덮어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곧 넥타이인 배가 무언가에 부딪힌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것이 코옹이 언급했던 강풍층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필멸자를 찢어발길 만큼 강한 바람, 심지어 기초 확립 수행자조차도 그것을 견디기 위해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30분 동안 신중하게 기동한 후 그는 강풍층을 뚫고 나갔다. 흔들림이 잦아들고 끝없는 빛이 앞을 가득 채웠다. 잠시 동안 그는 형성에서 탈출하여 불멸의 세계로 들어갔고 희귀한 기술을 얻었으며 불과 한 세기 만에 황금 핵영역에 도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길은 순조롭게 유지되었고 1000년 후 그는 불멸의 영역으로 승천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필멸의 힘을 키워 결국 불멸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불멸의 영역의 장벽을 깨고 신의 영역으로 승천했습니다. 광부로 시작하여 수만 년 동안 수련하여 신앙 영역에 도달하여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원시 신의 영역으로 승천했지만 단순한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모두 꿈이었다. 태음선이 뒤집혔다. 고옹의 지도에 따르면 그는 이미 환상적인 빛의 층을 떠나 세 번째 층인 반전층에 도달했다. 태음선이 알아서 환상에서 벗어나 그를 깨웠을 것이다. 배가 자동으로 환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방향만 잡고 동력만 공급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미한 직감이 배를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고 그는 그에 따라 속도를 냈다. 그 안내를 따라 네 번째 층인 화염유층을 통과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층인 차가운 얼음층이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뇌우층이었다. 뇌우층 너머에는 어둠의 층이 있었다. 고옹에 따르면 이 층은 위험은 없고 끝없는 어둠만 있다고 했다. 그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6번의 삶과 수백 년 후 드디어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거대한 핏빛 아기가 태음선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황한 그는 유물을 작동시켜 그 생을 마감했다. 그는 그 생물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지만 고옹과 도선택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 비록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그 삶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태음선을 보존한 후 그는 7번째 윤회를 시작했다. 4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믿을 만한 조력자들을 이끌고 건홍의 무덤으로 가서 필멸의 불멸의 도끼가 주입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석판의 잔류 힘을 천천히 침식시켰다. 이렇게 하면 석판이 파괴되지 않아 충전할 수 있다. 15년이 더 지나 안개가 다시 흩어졌을 때 그는 태음선을 몰고 다시 진영 속으로 들어가 이전 층들을 빠르게 지나 어둠의 층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았다. 출구가 보이자 그는 속도를 냈지만 오래지 않아 거대한 아기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했다. 그 생물은 필멸자만 공격했다. 아마도 그 목적은 다가오는 모든 필멸자를 잡아먹는 것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위로 돌아서 도망쳤다. 그 생물은 계속해서 그를 쫓았다. 그가 뇌우층에 도달했을 때에야 멈췄다. 돌아보며 그는 마침내 그것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것은 거대한 고래였다. 수십 미터 길이의 그의 태음선은 그것의 이빨 하나 크기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고래는 매번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는 어둠의 소굴을 계속해서 뚫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매번 고래는 그를 더 빨리 찾아내 짧은 몸싸움 끝에 후퇴하게 만들었다. 35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흰 안개가 거치는 날에만 고래가 늦어지는 것 같아 시면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는 작은 틈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전속력으로 돌진하기로 결심했지만 출구의 빛을 보는 순간 고래가 다시 공격해 너무 깊숙이 들어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윤회를 통해 그 삶을 끝내고 계속해서 태음선을 충전했다. 8번째 삶에서 4번째 정박연도 동안 그는 다시 진홍의 무덤을 열었다. 5번째 정박연도에 흰 안개가 흩어졌다. 태양공허 충전의 에너지 진행률이 거의 90%에 도달했다. 하지만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0번째 정박연도에 그의 시도는 다시 실패했다.
35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다시 한 번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태음선 조종 실력은 더욱 세련되어졌다. 50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다시 어둠의 소굴로 억지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미 늙었다. 그의 반응과 정신은 크게 약해졌고 성공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2명의 오랜 친구를 방문하여 그들이 유용한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전처럼 그는 자신의 금땅 기술을 사용하여 고온과 도선택을 속여 태사의 저택으로 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린 고래 스케치를 건네주었다. 고홍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어둠의 소굴을 건널 때 그런 생물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선택은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는 고대 텍스트에서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대에는 야수 조련 종파라는 종파가 있었다. 그들은 심오한 기술은 없었지만 단 하나의 야수 조련술로 신화 속 야수를 지휘할 수 있었다. 그들이 통제한 가장 유명한 야수 중에는 이것과 닮은 거대한 고래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고홍은 갑자기 이 거대한 고래가 영역을 가르는 고래라고 불린다는 것을 떠올렸다. 단서를 듣고 그는 흥분해서 이 고래들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들 둘 다 그런 야수들은 수천 년 동안 수련 세계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 리도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여전히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선택에게 기술을 넘겨준 후 그는 윤회를 작동시켜 그 삶을 끝냈다. 9번째 삶에서 그는 다시 진홍의 무덤을 열어 멈춰진 걸음의 강철을 흡수했지만 윤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0번째, 35번째, 50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여전히 어둠의 소굴을 뚫을 수 없었다. 65번째 정박연도에 그는 85세였고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태원선의 통제를 풀고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표류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타났어야 할 영역 분할 고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곧 출구 근처에 도달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런 다음 그는 태연선을 밀어내어 가장 아래쪽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가 가속하는 순간 고래가 다시 나타났다. 그때서야 그는 갑자기 영역 분할 고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없거나 단순히 무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한 그는 절대 불멸 진영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래가 아무리 빨라도 그는 이미 출구에 도달했다. 그의 미친 듯한 웃음과 고래의 포효 속에서 태원선은 두 세계 사이의 틈을 뚫고 수련 세계를 향해 돌진했다. 곧 주변이 흐릿해졌고 마치 무수한 세계를 순식간에 건너는 것 같았다. 엄청난 압력에 코와 눈에서 피가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절대 불멸 진영을 되돌아보며 그의 시점은 끝없이 높아졌고 그 순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고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시야가 점점 넓어지자 수만 마리의 고래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수한 어둠 속 공간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그가 온 절대 불멸의 지역은 수련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번 생에 드디어 금지된 곳에서 벗어나 그토록 꿈에 그리던 수련계를 보게 되었다. 죽기 전에 이 광경을 보다니 이번 생은 헛되지 않았다. 마지막 숨을 쉬기 전 그는 윤회 유물을 작동시켰다. 9번의 삶과 약 500년 만에 드디어 수련의 문턱에 도달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충전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선택 목록을 보자 망설여졌다. 멈춰진 발걸음의 강철이 다시 선택지에 있었다. 심사숙고 끝에 그는 그걸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마음속 추측을 확인하고 싶었다. 가속 충전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순환이 끝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했다. 3년째 되는 해 그는 천홍의 무덤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필멸의 불멸의 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멈춰진 발걸음의 강철을 직접 꺼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든 강철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무덤 안의 강철은 훨씬 더 강력한 배열을 형성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세상의 특별한 유물은 유일하다. 똑같은 것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윤회를 사용하여 그는 복제본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불가피했다. 둘은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필멸의 불멸의 도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무덤의 대형을 침식하라고 명령했다. 들어가기 충분할 만큼 약화시키는데 큰 노력이 필요했다. 내부의 강철은 이전보다 약간 덜 손상되어 보였지만 윤회는 여전히 그것을 흡수할 수 없었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복원이 필요했다.
그는 강화된 강철을 태음선 안에 보관하여 수련계로의 여정을 위한 미래의 보급품으로 삼았다. 20년째 되는 해 순환이 거에 충전되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과 폭압적인 지주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가문이 대대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수련계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필멸자들과 교류해야 했으므로 재산은 필수적이었다. 식량은 훨씬 더 중요했다. 곡물은 모든 국가의 기초였다. 그리고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리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온 법정 앞에서 그는 태음선을 가장 큰 형태로 확장하여 황궁 위에 띄웠다. 평민들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고 관리들은 그러한 신성한 수단을 보고 즉시 태도를 바꾸어 곡물 모으는 것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관리들의 협력과 또 다른 부정직한 상인들을 제거한 후 태음선은 마침내 가득 채워졌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는 태원선을 조종하여 다시 공허의 심연으로 돌아갔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절대 불멸의 지역을 뚫고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없는 바다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멍해졌다. 지난번 나왔을 때 그는 분명히 솟아오른 산들을 보았다. 그는 고흥의 지도를 펼쳤지만 어떤 바다의 흔적도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배의 영역이 마르기 전에 문명을 찾기를 바랐다. 그는 방향을 잡고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가며 인간 거주지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7일 밤낮을 날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또 12일이 지났다. 태음선은 속도를 늦췄고 분명히 힘이 부족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마침내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희미한 배의 윤곽을 발견했다. 망원경을 들어 눈에 대자 그는 그것이 무언가에게 공격받아 침몰 직전에 놓인 배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남자가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이미 신선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신선이라는 말을 듣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태연선을 치우고 물속에서 헤엄쳐 올라와 생존자들과 합류했다. 그러고는 반쯤 죽은 척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인물이 하늘에 나타났다. 그 남자는 일종의 주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침묵했다. 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자 100m가 넘는 거대한 배가 놀란 구경꾼들 앞에서 천천히 바로 섰다. 그러고 나서 배가 물에서 솟아올랐고 선체의 틈새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속도로 치유되었다.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휘젓자 바다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갑판 위로 던져졌다. 일을 마친 신선은 배 위를 맴돌며 누가 신호를 보냈는지 물었다. 한 남자가 즉시 앞으로 나서서 무릎을 꿇고 말하길 소인은 소창유라고 했다. 신선은 모두 규칙을 이해했는지 물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든 것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는 그들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몰랐다. 분명한가? 소창유는 서둘러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답변에 만족한 신선은 다시 손을 흔들었고 배는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여정에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뱃머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으스스한 침묵에 잠겼다. 하루의 대부분이 지나고 밤이 되자 그들은 마침내 흩어진 불빛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수백 척의 큰 배들이 항구의 정박한 번성한 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배는 항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섬을 반 바퀴 돌아 외딴 자연 동굴에 멈춰섰다. 닻을 내리자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이 남자들은 신선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오직 승객들을 배에서 내모는 데만 집중했다. 그들은 모두를 큰 홀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은 이미 안에 준비되어 있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내일 누군가가 와서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처리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한 남자가 그들의 불운에 대해 불평했다.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아 거의 100명과 함께 출발했지만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른 이는 왜 아버지가 그를 이곳에 보내 수련하라고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했는데. 첫 번째 남자는 적어도 고향에서는 남쪽 감옥왕의 아들이었고 끝없는 부와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창이는 나서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가문이 그들을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불평하는 대신 그는 그들에게 끈기 있게 수련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불멸의 달인이 된다면 장수를 누릴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부족을 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는 이 사람들이 자신처럼 어떤 절대 불멸의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쉽게 짐작했다. 차이점은 그들의 지역에서는 수련 세계의 존재가 비밀이 아닌 것 같았고 오늘의 사건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성숙한 밀수 경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남자는 그가 낯이 익다며 대리에서 어떤 관직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인지 물었다.